제 고향이 저기 영산포예요. 영산포에서 나고 자라다가 대학 진학 때문에 89년대에 서울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는 서울에서 산 시간이 영산포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수가 있어서 광주에서 뭐 이야기가 뭐 좀 한번 내려와 달라 그러면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간다 그래요. 그냥 내친 김에 시골에도 한번 가보고 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복습하는 뭐 내용이어서요.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어떤 선생님이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알기로는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적 약속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30년 남았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건데 0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든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라든지 온실가스는 배출될 겁니다. 근데 그 배출된 걸 어떻게 하냐? 제로로 만들려면 잘 아시잖아요. 솔루션.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등을 심어서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결론은 제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소 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30년이면 그 30년도 길지 않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근데 실은 2030년까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몇 년 남았나요? 한 8년, 9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최대한 절반까지는 줄여야 된다. 2030년까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 기준으로는 2005년도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했던 양으로 기준했을 때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약 절반을 줄여야 되는 건 45%.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생활 수준을 2005년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거기면 편함을 떨쳐내지 못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8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생각보다는 급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포기하고요. 뭐 이렇게 된 거 다 죽어버리지 뭐 이런다면 뭐 너그럽게 아니 뭐 편안하게 이렇게 활동하셔도 될 텐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원래는 대학원 졸업하고 생태 쪽에 환경을 좀 전공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2000년부터 이 생태보존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생태만 열심히 보존하고 잘 지키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한쪽 영역에서 열심히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게 좋은 세상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죠. 어떤 세상이 되면 좋을까? 어떤 미래를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좋은 말이죠.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후에도 인류라고 하는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지구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게끔 만드는 요소들을 뽑아내야 될 거고 그걸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요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에너지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에너지 문제 해결하면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담보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알맹 가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에너지 문제 해결돼도요. 쓰레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문제 해결하면 그 상이 뭐냐? 자원순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한번 투입되면 그 서클 안에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담보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쓰레기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담보돼요? 아니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영역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다닐 수는 없어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 미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썼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하지 않았을까? 전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상태로 탁 옮겨가는 거예요. 왜 옮겨가겠어요? 현재 상태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현재 상태가 문제가 많으니까 완전하게 이걸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된 공간이라든지 공동체는 그 뭐냐? 그게 전환마을이지 않겠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라고 하는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실험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고민과 뭐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펼쳐 보이고 싶은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우리 그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훨씬 더 강하게 주류화하고 일상화되고 전면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전환마을이나 전환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마을이라고 한 말도 그냥 이렇게 새롭게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썼던 말들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쭉 보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된 아일랜드의 킨세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동네가 있었대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았죠. 12명 정도 되는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고민을 했냐? 이미 2006년도부터요. 이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 위기 너무 심각한데? 이런 고민을 했나 봐요. 좀 더 감수성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깊이 기후변화 위기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뭐라도 해보지 않을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뭐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냐면 실은 우리가 거기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거든요. 에너지 안에서도 화석 연료라고 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위기도 극복이 어렵겠다 싶어서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보자. 그 새로운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어떤 구조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영어로는 트랜지션 타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마을에서 시작됐는데 그 개념이나 추구하는 바나 그다음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마을의 공동체에서도 이걸 복사하고 해서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진 그런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 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 세계 한 49개의 나라에서 마을로 따지면 한 3,000개가 넘는 마을이 자기들 스스로 그냥 모여가지고요. 그 선언한 사람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인 동네도 있고 100명인 동네도 있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환마을을 선언해. 전환마을을 만들 거야. 선언하고 열심히 전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전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원순환과 관련해 관심이 있으면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면 에너지 문제 해결하려고 막 활동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교통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돼서 운동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은평에서 2015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단위에서는 전환마을 선언하고 그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몇 명이 모여서 했냐? 12명이 모여서 그냥 선언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전환마을을 해야 돼. 전환마을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네예요. 시작된. 예쁘긴 하죠. 이런 전환마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자립 이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순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호혜 우애의 관계망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외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 우리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우리 마을이 아닌 새로운 마을은 이런 가치들이 내재되거나 중요해지는 마을이 될 거야 될 거야 선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거 전환마을인가 뭐 이거는 눈이 반복됐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 수준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후에 우리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마을이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까? 그때도 나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보통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 경제가 지속 가능하냐, 환경이 지속 가능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건강했을 때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저걸 쪼개가지고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만날 때 맨날 질문하잖아요. 밤새 건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사회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사회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물어봐요. 너 건강하냐? 안녕하냐? 그럼 사회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몇 가지 뭐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주의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저는 하나가 뭐예요? 출산율. 하나가 또 뭐예요? 자살률.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사람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조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5년, 10년 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율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음 그럼 우리는 해석해내야 된다. 문제는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살률은 뭐예요? 지금 현재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 지표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노인층 빈곤율이요. 지금 올해 통계를 보니까 49.2%인가?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은요.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사회 건강하지 않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명목 GDP로 따지면 세계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 아세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부유한 국가입니다. 근데 개별한테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세요?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염병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그전에도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예,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5천만 중에서요. 5천만 명인데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 있어요. 7개.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국가 단위로는 굉장히 부유한 국가인데 개인으로 보면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죠.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또 사회하고 아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뭐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미세먼지 위기, 유해물질 위기, 사막화 위기, 예, 최근에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들어보셨어요? 미세한 게 더 쪼개지면 나노 플라스틱이 돼요. 미세 플라스틱은요 배출이 됩니다. 나노 플라스틱은요 배출이 안 돼요. 이게 사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측컨대 좋지 않겠죠.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하루에 이거 요만한 컵 거기 뚜껑 정도의 플라스틱을 이미 먹고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국한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복합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위기가 뭐예요? 기후위기 있잖아요. 근데요, 기후위기 못지않게 생물 다양성 위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위기만 있는 게 아니죠. 기후위기나 생물 다양성 위기는 식량, 그다음에 물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위기들이요,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 위기들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요, 저 위기들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건 결국 삶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진 위기가 뭐냐면 기후변화 위기죠.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면 다른 위기들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주기도 하고 다른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접근하실 때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들도 존재하고 있고, 저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한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전환하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나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에너지를 석유에 기반한 에너지원을 태양, 바람, 지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표현하죠. 이걸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면 현재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불편해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편이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즐거운 불편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2030년 정도 되면은요, 전부 퇴출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유럽 쪽은 훨씬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게 생산해도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도 2030년, 서울은 특히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30년 이후로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려고요. 교통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게요, 서울의 경우, 광주는 좀 다를 거예요. 서울은 분석해봤더니 약 20%가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돼. 그래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교통수단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그냥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바꾸면 문제 해결되겠지? 자원 측면에서 볼까요? 끊임없이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뭘로 만들어요? 철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자연자원을 캐다가 만들잖아요. 이 문명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다른 문제는 상존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이라도 인류의 미래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운사이징 필요하다, 덜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게 소중한지 그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고요. 이 관점이 바뀌면 세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도시는요,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난 자동차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훨씬 더 대접받고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해줘요. 거리 나가보세요. 보행자 도로는요,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돌아다녀야 돼. 자동차는 아주 넓은 공간을, 그 다음에요, 집을 지을 때도요, 주차 공간은 필요해. 애들이 놀 공간은 신경도 안 쓰면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왜? 자동차를 더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이 바뀌면은요, 도시구조가 바뀌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걸 전제했을 때 물리적 대상들도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들은 훨씬 더 수용성이 높아질 거고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담보될 거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전환 도시고 전환 마을이지 않겠냐. 이 정신을 담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서울이 꿈꾸는 미래의 비전은 뭐냐, 이제 생태 문명 전환 도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선언만 했어요. 선언하고 나서 실천이 필요한데 상황이 저렇게 요지경이 됐죠. 기후 위기 너무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굳이 막 반복하지 않아도 이제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2100년 되면 우리의 선택지 4개가 있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면 1.5도씨 올라가는 거에서 막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요,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3도씨, 4도씨, 최악의 경우는 6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00년 동안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냐면 0.87도 올라갔어요. 이 온도 변화 가지고 이 난리법석이에요. 1도도 안 돼요. 근데 앞으로 4도씨, 6도씨 상승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예요? 앞으로 80년 남았어요. 2100년. 그래서 저게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국제적으로 약속했다고 그랬잖아. 2050년까지 구체적 수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목표 달성해야 된다. 탄소 중립 만들어야 된다. 2005년 대비. 그래서 30년까지 45%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되고요. 40년까지 75% 줄여야 되고요. 2050년 되면 100%를 줄여야지만 1.5도씨 올라가는 거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어떻게 할 거냐, 국가 단위로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비판 많이 나오죠. 아예 선언했어요. 우리 약속 못 지킨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기후 악당 국가라고 그러죠.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저렇게 변화될 거다. 평균 온도가 변화될 거다. 이런 것들은 많은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변화도 저렇게 바뀔 거다. 조만간에 서울 아열대 기후로 바뀔 거예요. 사과 이제 남한에서 생산되는 거 드실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사과는 강원도 사과예요. 강원도 지금 한번 놀러 다녀보세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과들이,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려면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결국 교통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는 이 에너지원, 석유, 화석 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이 전기는 뭘로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죠.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게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전환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는 어떤 문제식도 있었냐면 쓰고 싶어도 앞으로 못 쓴다라고 하는 거야.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뭐 피크오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점, 석유 정점.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연구를 합니다. 석유 정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얼마만큼 매장량이 있어? 조사해봤더니 저 정도 있대요. 석유 한 70에서 80, 석탄 150에서 230, 천연가스 80에서 100년.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때 되면은. 그러니까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런 관점에서도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에너지 문제는 일단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쓰는 에너지원들이 너무 더러워. 기후위기만 촉발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가을, 겨울 다가오면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한번 발생했었죠. 지금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중국이 지금과 같이 좀 이게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기존에 멈췄던 경제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국내에서도 경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풀어주고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감염병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세먼지 위기가 동시에 다시 올 수도 있겠다고 저는 예측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실은 화석 에너지가 태반을 차지합니다. 태반을.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이유를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실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올 연초에 작년에 미세먼지 좀 심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었냐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 시켰었죠. 예를 들면 뭐 30개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니까 한 20개를 10개를 셧다운 가동시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미세먼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줄여두니까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은 너무 더러워서 이거 깨끗한 걸로 바꿔야 된다. 그게 재생가능 에너지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들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매장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핵발전의 대안이냐? 이거는 논쟁이 필요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핵발전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빠르게 이제 탈원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근데 기후변화 위기만 존재하지는 않고 생물 다양성이도 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어떤 통계 보니까 하루에 100종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요. 생물종이 전부 사라져버린 세상을 곰곰이 상상해 보세요. 50년 후에 눈을 떴더니요. 주변에 녹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예전에 숲이 존재했던 공간을 찾아갔더니 황토색일 뿐이며 거기 갔더니 적막감만 내돌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주변에 하천이라고 한번 가봤더니 물은 흐르는데 물속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속도면. 1년 지나면 36,500종 1년 지나면 36,500종, 10년이면 36만 5천 종, 100년 지나면 365만 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이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생물종이 175만 종이에요. 50년 지나면 생물종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격하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아무리 느슨하게 잡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동성을 이야기하죠. 평균 온도가 한 3도씨에서 4도씨 정도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물종이 약 40에서 45%가 멸종할 거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가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특히나 감염병 때문에 이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낮아져요. 경제성이 없어. 그래서 계속 쌓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그 문제가 우리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난 이게 언젠가는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생활 쓰레기가 나오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매립을 합니다. 일부는 소각을 하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활용하거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매립 어디다 하고 있어요? 광주는? 서울은요. 저기 수도권 매립지 인천 땅을 빌려다가 하는데요. 그 사용 연한이 언제냐면 2025년이에요.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럼 대체지 있냐? 없어요.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계속 생산해내는 이 쓰레기 있잖아요. 매립할 데가 없어요. 5년 지나면. 그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당장 5년 안에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돼. 일단 재활용률을 높여. 그래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나와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걸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각해야 돼.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소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각장이 필요해. 근데 소각장 짓자고 그랬더니 난리야. 소각장 필요해?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수용해 주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원천 감량이 더 중요하죠. 쓰레기가 나오는 걸 완전하게 줄일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소각장 가지고도 지금 나오는 것들 매립하지 않고 소화할 수도 있어. 근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요? 광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지점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게 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과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 세상은 지속 가능할 거냐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우리는 전환마을 은평을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저 흐름들이 있어요. 아마 아주 멀리 보면 2009년부터 저는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요,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을 한마디로 전환마을이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개별 영역에서 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 문제 심각한데 이 문제 해결하지면 우리 동네 야, 불행해질 것 같아. 우리 삶이 별로일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했던 운동들이 있어요. 그게 크게 세 축이었어요. 하나는 먹거리. 그래서 이 먹거리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농업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크게 잡았을 때 4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채식 운동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채식 운동을 하려면 곳곳에서 채식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동네에서 채식 레스토랑 같은 거 해보는 거 수지가 이제 맞을 거예요. 예, 마을 기업으로요. 레시피 개발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들. 이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마을 기업 만들어서 하면 분명히 대박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곳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이 텃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유통망도 좀 이렇게 체계화하고, 근데 이 유통망은 이미 기존의 생협이나 한살림 있으니까 그 유통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생산돼서 소비하는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퇴비 공장도 만들자. 이게 다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실현되고 일부는 앞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은평에서. 그래서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음식물 쓰레기 어차피 돈 내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잖아요. 좀 더 저렴하게 이거를 모아가지고 기존의 낙엽이라든지 그다음에 텃밭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죠? 폐기물하고 섞어가지고 건강한 퇴비를 만들고 이걸 다시 판매해. 예, 동네에서. 이거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동네 안에서 뭐가 돼요? 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마을 단위에서 자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기를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옥상도 있고 베란다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기술과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판매하고 컨설팅해주고 교육하는, 난 이 영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그런 자리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것들을 아까 같이 수거해가지고 적정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유통시켜주는 이런 구조도 필요하고, 소비도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뭐 채식 레스토랑이 됐던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매장 여기 뭐 가게가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또 여기 남아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을 또 퇴비화시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은평에서 2009년부터 상상하고 꿈꿔가고 있는 먹거리하고 관련된 전환 운동이에요. 그 흐름입니다.
또 하나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에너지.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걸 심각하게 동네 사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시죠? 2011년도에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12년인가요? 헷갈린다. 그 사고 터지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술자리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저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우리는 그냥 가볍게 봤었는데 핵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또 그 즈음 조금 지나서 밀양에서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데 이걸 누가 써요? 도시 사람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도시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생산해서 이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요? 무선으로 보낼 수 없죠. 전선이 필요해요. 이 선을 뭐라고 그래요? 송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송전선을 땅바닥에 묻을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탑을 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송전탑이에요. 송전탑에 송전선을 걸어가지고 쭉 만드는데 그중에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죠. 이추위 어르신이 목숨까지 자살까지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죠.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도시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가지고 학습하기 시작했었어요. 이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에너지도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이걸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실천하자 해서 뭐 만들었냐면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은평 시민의 모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면 되잖아요. 이미단체는 몇 사람 모여서 우리 이거 할 거야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공개 강좌도 하고 뭐 학습도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막 했었어요. 어느 날 술자리에 모여가지고요 지금은 후쿠시마 사고 그다음에 밀양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서 이렇게 운동하지만 우리 생업 있잖아요. 생업에 이제 빠져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거 잊혀질 것 같아.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방법 찾아보자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또 학습을 했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공모사업 그런 거 많잖아요. 마을에서도 지원해주고. 결론이 뭐냐? 협동작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의 미션이 에너지 전환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이거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협동작 만들자 딱 선언했어요. 선언하고 나서요. 10명으로 시작됐는데 한 달 동안 미션 네가 10명 더 구해 조합원. 그래서 100명을 만들어서요. 2013년 4월 19일 날 4월 19일 날 무슨 4.19 혁명일이잖아요. 우리는 동네에서 혁명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자화자찬한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4월 19일 날 협동작 참여하고요. 그때 이름 만들었어요.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작. 은평구에서만 활동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되게 잘 나가요. 배당도 해줘요. 3%.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가 지금 9개예요. 그래서 전체 용량으로 따지면 한 700kW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목표는 뭐냐? 앞으로 한 1년, 2년 후까지 메가와트 수준으로 이제 높이자 발전량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축으로는 지역에 은평이라고 하는 동네를 에너지 전환 도시로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협치 그다음에 마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강한 세상이 되려면 생물 다양성 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곳곳에 숲과 나무를 조성하고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겠다. 생태적 전환 측면에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마을 곳곳마다 동네 곳곳마다 빈터가 있으면 그곳을 전부 숲과 정원으로 바꾸자.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상이에요. 마을 골목마다 마을 숲과 정원을 만듭시다. 그게 텃밭이어도 상관없어요. 녹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자 이런 꿈을 가지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협치 우리 광주시도 뭐 협치 같은 거 하시잖아요. 협치 사업으로 제안해가지고 작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나무와 숲을 조성하려면 어디에다 조성할 수 있을지 대상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 쪽에다가 우리 숲을 적극적으로 조성합시다 그러면 뭔 반응이 나오냐면 숲을 조성할 땅이 없는데요. 광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자치구도요. 은평구가요. 3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땅덩어리 안에 가로 세로 5km, 6km거든요. 사각형 안에 5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 그러면 시민들이 발품 팔아서 조사 한번 해볼게. 조사해서 땅이 심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게 해가지고요. 공모를 거기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은평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숨은 땅 찾기 조사단. 예. 마을숲 조성을 위한 숨은 땅 찾기 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36명을 모집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예. 그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한 달 동안 예. 기록장 갖고 카메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기는 땅덩어리가 좁아도 상관없어. 1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다면 그건 다 찾자.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건수로 몇 개가 올라왔냐면 1000개가 올라왔어요. 나중에 전문가들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것 말고도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발견해내지 못한 공간들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2배, 3배 이상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없으면 적어도 담벼락도 녹화시킬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벽면 녹화 가능합니다. 벽면 녹화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전문 용어로요. 그럴듯하게 버티컬 가든, 수직 정원. 옥상도 마찬가지요. 가능해요. 베란다도 가능합니다. 예. 모든 것을 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과 따지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관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면 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1호, 2호 지금 숲을 최근에 조성을 했어요. 온전하게 이거는 행정의 힘이 아니라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의 협력으로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걸 데이터화할 지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은평구의 숨은 땅 데이터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곳곳에. 그래서 이 지역은 면적이 얼마고 소유주는 누구고 예. 조건이 어떻고 이게 쭉 목록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러면 미션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공간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다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이게 생태적 측면에서 전환이고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알맹가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원순환 동네를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지금 알맹가게도 은평구에 지금 분점을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알맹가게와 상관없이 은평구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생협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무포장 가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샵. 그래서 자원순환의 거점 공간을 은평구에 지금 16개 동이 있거든요. 우리 목표는 뭐냐? 동마다 한 곳씩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만들어내자. 예, 거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은 이거죠. 거기서 아까 알맹가게처럼 뭔가를 판매하는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가 판매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원칙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교육 사업. 또 하나는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이거는 적정 기술이 아니라 폴리시 안적인 뭐죠? 여러 이제 적정 기술하고 연동되는 건데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고급 특정한 플라스틱만 모아가지고 다시 제품을 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매하는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 대여 사업. 다회용 용품 대여 사업. 동네에서 축제든 모임이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일회용품 내지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 동네를 거점으로 해서 다회용품 대여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점 공간을 좀 확보하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동네 중심에 자원순환 어떤 사회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이 지금 전환마을을 상상하면서 은평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이슈하고 해결 방안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미래상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밟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환마을 이야기하는데 전환마을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해서 은평시민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전환마을 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슈가 중요하고 이런 실천을 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 보면은 일반 공통과정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은 생태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전환, 그다음에 뭐 먹거리 자립,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네에서 부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총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야. 그 세상은 뭐야? 전환마을이야. 그래서 선언하고요. 아예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14년도에 저렇게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에는 전환마을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전환마을 네트워크 안에 기존에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네트워킹 돼 있는 거죠. 먹거리 운동하는 사람들, 자원순환 활동하는 사람들, 생태전환 활동하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 영역에서 활동하더라도 공동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전환마을이야. 지금과 같은 세상으로는 지속 불가능해.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해서 총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 이게 전환마을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중에 핵심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도 바뀌어야 돼.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학습이라든지 끊임없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포스터입니다. 그림 보시면 꼭 이렇게 미래의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전환마을 설명회도 하고 새로운 상상을 해보자, 우리는 전환마을을 지향하고 그렇게 갖고 가보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0년 후에 우리 전환마을 은평의 모습은 뭘까, 이런 상상을 펼쳐보는 것도 막 해봤었고요. 그런 워크숍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공식화하는 창립총회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거점 활동들을 해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전환마을과 관련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는 조그만 장소 같은 거 필요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거점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민간에서. 저게 그겁니다. 바풀꽃이라고 하는 거점 공간. 그래서 공간을 하나 전세로 해가지고요, 공간을 꾸미고 바풀꽃이라고 하는 상호를 붙이고, 아까 같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아까 보니까 거사를 지금 모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거사를 일상적으로 모의하는 공간, 모여서 논의하고, 서로 뭐 역할 분담하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거사를 모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밥을 팔아요. 동네에 생산되는 먹거리를 기반에 두고, 그게 완전히 공급이 안 되면 인근에 도시농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먹거리를 공급받고, 이거를 요리해가지고 판매하는, 그걸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전환마을 운동하면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거기 어떤 의미 있는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100개의 소모임 만들기. 전환을 꿈꾸는 100개의 소모임. 그 내용이 뭐여든 상관없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구상했던 그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거라면 어떤 모임든 상관없는데, 그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 모임이 네트워킹 되면 그게 결국은 전환마을의 아주 밑바닥을 구성할 거다, 이런 상상을 갖고 있고요.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초라도 충분한 풀학교, 뭐 이런 거.
이런 학교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관심 갖고 아 뭐지?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그 매개를 가지고 그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실 거고 그 작업을 고민하기 위해서 모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혹시 서울에 오시면 저기 공간에 구산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때 뭐 프로그램의 일례들인데요. 뭐 자립학교, 생태건축, 로컬푸드, 그다음에 뭐 적당 기술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이 교육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뿔뿔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고 그냥 이게 하나의 소모임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이런 전략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저기 그 숟가락 만드는 나무로 숟가락 만들어서 자기 젓가락 만들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저런 적당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가지고 그냥 축제하면서 만들었던 음식들이고요. 그 도시농부들이 많아지면서 아까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가지고 이제 세팅한 게 장터입니다. 뭐 도시농부 장터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름 붙인 거는 서울에서도 이제 도시에서도 저런 장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은평 꽃피는 장날이에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인데요. 이걸 이제 아예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일상화 시키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게 이제 동네에서 그다음 인근에서 도시농부 하시는 분들이 생산한 먹거리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예 그 지역에는 큰 이야기 마당이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상상 컨퍼런스라고. 그때는 대주제를 전환으로 딱 설정하고 동네 곳곳에서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보자 이런 작업들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과 자립 이런 활동들을 처음에는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면서 저런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게 1호 발전소예요. 저기 뒤쪽에 올라가 있는 게 차량 공영 차고지인데 서울시하고 협약 맺어서 공간을 임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시 입장에서도 마다할 필요가 없죠. 수익이 발생하니까. 저 옥상에다가 저기 이제 임대 계약을 10년을 한 거예요. 저 위에다 옥상에다 저기 50kW 용량입니다. 50kW 용량이면 한 20가구가 한 달에 쓰는 한 가구가 한 달에 쓰는 전기량이 그러니까 전기량을 확보를 하려면 3kW 정도 용량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23가구 정도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규모인 거죠. 저 공간들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이 일단은 에너지원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발전소 준공식하고 사진 찍은 건데 저기 보시면 중앙에 저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이사장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서 지금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거칠게 제가 이제 은평에서 왜 전환마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전환마을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드렸고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고민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꼭지 하나하나 떼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거는 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갖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하튼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준 선물도 있는 것 같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축에서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선물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잘 살아왔는지 되돌아봐라라고 하는. 네가 잘 걸어왔는지 되돌아봐.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 단위든. 그래 그 성찰의 시간을 우리한테 충분하게 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 못지않게 이제 기후 변화 위기라고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코로나 위기의 배경에 기후 변화 위기라고 하는 게 강하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 때문에 아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인 변화, 대도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래서 뭐 그린 뉴딜, 그린 딜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환적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역시 가지고 있는 걸 다 놓지 않고 뭐든 다른 거를 이거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지 않는 건가 뭐 이런 근본적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딜, 그린 뉴딜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상상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사회의 흐름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미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는 온전하게 우리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은평에서는 에너지, 먹을거리, 생태환경, 자원순환 하나 더 뭐 교통 이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내적 전환과 외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틀 자체가. 그게 전환이라고 하는 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으로 외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이거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거고요. 전환 마을 은평에서는 저런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고 대략 저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도시 미래 도시의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 안으로 오면은 저런 공간, 저런 마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인데 아까 아마 질문이 없으실 거다 해서 시간을 좀 길게 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분 정도 여유가 있네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혹시 질문 들어오면 그 질문 대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의견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전달됐는지 이게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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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활동의 어떤 공간이나 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구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동단위나 마을 단위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민은 뭐냐면 아까 저기 안에 중간에 뭐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의 경우 마을 공동체 운동이 1기를 지나서 2기라고 봐요. 처음에 1기는 뭐냐면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작업들. 두 번째 이기는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네트워킹 되는 단계. 그래서 결사체가 만들어지는 단계. 상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뭐 할 건데? 그 뭐 할 건데를 뭐가 채워야 되느냐? 전환마을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와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과 전환마을 운동이 만나야 된다. 이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끊임없이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하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어떻게 하면 넘나들게 할 거냐. 그래서 마을 단위가 실질적으로 전환마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역으로 갈 수도 있죠. 마을 단위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확산되는 방식으로 해서 광산구 전체를 바꾸는 전략.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활동의 흐름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던 그 지역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활동하면서 동 단위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정석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마을 단위에서 이런 메시지나 활동들이 구체화되면서 점점 마을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 네트워킹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엮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평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전환마을 운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후위기를 전제로 하면서 막 활동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환마을 운동의 시작점 배경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핵심 이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도 아주 기후위기 운동의 마을 공동체 버전에서도 잘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걸 굳이 그냥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전환마을이 너무 어렵다 그런다면 다른 마을을 표현해도 됩니다. 행복한 지속가능한 뭐 우리 마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그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들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난할 겁니다. 지난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체계가 바뀌거든요. 물론 체계가 바뀌는 것이 좀 이렇게 먼저 선행되면서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의 과제는 아니에요. 선후 과제는 아니고 두 개가 병행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껍질은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꿀 수는 있어. 그냥 에너지 과소비 빌딩에서 에너지 전략 빌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껍질만 바뀌면 그러면 지속 가능해질 거냐?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껍질을 바꾸는 것 자체도 사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지구 4개가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전 지구는 76억 명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금보다 지구가 몇 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안 해요. 왜냐?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당장 내가 뭐 불편한 거 없는데. 그리고 미래 세대가 뭐 나한테 뭐 돈 준 거 있어? 그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나는 내 삶은 내가 20년 더 살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요 앙케이트 조사해봤어요.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더니요 80% 이상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 남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불편하고 귀찮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저는요 오래된 미래 즐거운 불편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되고 상식화가 되면 좋겠어요. 불편? 그거 즐거운데
그래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정과 활동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돌멩이를 던지세요. 근데 지금 진단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렵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들은 광주에서. 예. 답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혹시 또 예. 아까 말씀하신 교통의 수단에서 예.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 그걸 껍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과 원안으로 교통수단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대한교통수단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이거 하잖아요. 전기하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로 가려고 하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소 경제 이야기 막 그렇잖아요. 근데 수소는 뭘로 만들어요? 일부분은요.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일부는요. 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발생시키거든요. 물을 분해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에너지는 뭘로 그러면 써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기 자동차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하려면 이거를 만드는 원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원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관점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구인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살고 싶어. 욕구이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도 지금 여전히 뭐 자동차도 별로 없고 한데 전부.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니야. 수소연료 자동차, 전기 자동차일 거야. 이게 막 생산할 거 아니에요. 생산하면 이거는 30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물질 체계 자체를, 이 시스템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그리고 생산된 게 쓰레기가 되지 않고 생산된 게 그냥 내부 공간에서 계속 유통돼서 특별하게 뭔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단순하게 수단을 전환시킨다고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자동차는 폭력적인 교통수단이에요. 여러분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보행자를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증을 안 땄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방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산림조사 같은 걸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냥 2박 3일 들어가가지고 숲에서 노가다예요. 야외 조사하는 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자동차를 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름길이 있어요. 학교까지 가는. 지름길이니까 이렇게 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좁은 길에 자동차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피곤해 죽겠고 빨리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앞에 누가 있었냐? 리어카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따지 할아버지 말이야. 이 좁은데 끌고 다니시면서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자동차로 가는 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질문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문명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선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막 썼던 책들이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가치가 보행자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보행자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좀 더 먼 거리는 자전거, 그 다음에 좀 더 먼 거리는 대중교통수단, 마지막이 자가용이 돼야 돼요. 지금은 반대죠. 이런 관점으로 도시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도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확 줄여야 돼요. 지금 광화문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광화문을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확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를 확 줄이고요. 차선을 줄이기도 하고요. 차선 폭이 넓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거를 확 줄여서 그만큼의 공간을 누구한테 돌려줘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딱 구획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만큼 넓어진 보행자 도로에는 뭐 해요? 가로수를요 2열 3열로 식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가로숲이 돼요. 그러면 도시 온도 변화가 확 달라집니다. 일부 공간에는 화단 같은 거 예쁘게 정원 같은 거 거리 정원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 보기에도 굉장히 좋게끔. 그러면 생물 다양성도 높아져요. 구조가 확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린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프라는 중요해요. 사회 기반 시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린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자원순환센터가 있어야 돼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시민들이 돈도 없는데 막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공 그린 인프라로 그런 공간 다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운영하냐? 동네에서 협동조합 방식이 됐던 동네 사람들이 협동으로 마을자산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왜 그냥 단순하게 이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전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요,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도 그리고 광주 시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주 시민들, 서울 시민들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통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정체돼 있거나. 다만 2018년도인가 갑자기 조금 올라갔어요. 왜? 그때는 너무 더웠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풍기로 견뎌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줄이는 것마저.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늘어났어요. 왜요? 상업 건물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보세요. 때려 부수고 훨씬 더 큰 건물 짓고, 아무리 그 건물을 자원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을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절대량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면, 건물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온실가스 전기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들어들지 않으면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혹시 또 없으시죠? 네. 끊어야 됩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1분 내에. 아까 광주에서 같이 광주에서 서울에서 해보시는 걸로 각 동네 은평의 마을에서 또 여기도 에너지 전환 마을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요. 네. 광주를 지금 요의주시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 광주만큼 시민 주체 활동과 그다음에 행동들이 활기차고 전방위적인 데가 다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에너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광주를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 오늘 제가 만나 뵙게 돼가지고요.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네, 우리 민성환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